자, 안녕하세요. 오늘 김철종 세무사님 모시고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좀 하락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쪽 시장이 좀 힘들거든요, 많이.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세금에 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말씀해 주실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 이거 어떤 거예요? 네, 일단 매년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를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발표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발표한 기준시가를 가지고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네.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 세법에서 이제 몇 가지의 뭔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자 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세청에서는 매년 오피스텔이랑 상업용 건물의 이제 호별 기준시가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왼쪽 밑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2020년도부터 네. 사실 쭉 계속해서 이 기준시가는 상승해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2024년 1월 1일 이번 기준은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얼마나 안 좋은지가 지금 좀 느껴지는 바인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4.77%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지역별로 봤을 때 대구가 7.9, 그다음 네, 경기가 7.27 이렇게 네. 해서 대구, 경기, 좀 대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피스텔에 네.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네. 상업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아까 대구나 울산, 세종 이런 쪽에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뭐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떨어지긴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서울이 하락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네.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지를 좀 네. 느낄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좀 이게 관련되신 분들 많이 힘드실 건데 좀 네. 빨리 좀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가 이처럼 하락하면 어떤 네. 영향을 미치냐를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가지고 왔어요. 네. 먼저 우리 상속세, 증여세 계산할 때 네. 평가 방법에 네, 네.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증여를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증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네. 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증여세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네. 이 증여재산 가액 평가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 라고 했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증여일 후 3개월 이것을 증여세법에서 이제 평가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 평가 기간 내에 우리 매매된 내 건물이 내가 증여하고자 하는 내 증여 물건이 매매된 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감정가액이 있거나 하면 그 금액이 제일 먼저 시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1순위고요. 그 다음 없어요. 만약에 평가 기간 내에 해당 재산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는 동일하게 이제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이제 신고일까지 여기는 좀 보는데요. 이 평가 기간 안에 우리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네. 있으면 그 금액이 다음 차순 2순위로 시가로 볼 수 있게 된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평가 기간을 더 늘려서 이제 평가 기간 외까지 가서 증여일 전 2년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에 이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이제 시가가 된다, 재산가액이 된다라는 건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요. 네. 다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갑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겠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고시되는 가격이에요. 고시 가격. 뭐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토지도 개별 공시지가 다 고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발표된 이 고시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우리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요게 만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면 일단 시가를 만약에 있어요. 시가가 만약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별로 영향을 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적 평가 방법까지 가야 어떤 고시가액이 쓰이게 될 테니까요. 네. 근데 시가 평가로 볼 만한 사례들이 지금 없다. 네.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우리 이번에 이제 고시가격을 이 기준시가를 우리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게 될 거고요. 네. 이 증여재산 가액으로 볼 때 기준시가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건 네. 증여재산 가액이 낮아졌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결국에는 증여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오피스텔이나 뭐 아니면 다른 상업용 건물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현재
아까도 보셨지만 지난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 하락한 것이 내가 매도할 게 아니라면 네. 이 시기에 뭐 자녀한테 뭐 증여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향후에 뭐 시세 차익도 그렇고 또 우리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월세 수입을 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자녀에게 어떤 일정한 월세 수입을 좀 만들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증여를 하시는데 활용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증여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네.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네. 아까 앞에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네, 맞습니다. 보여주신 거죠. 네, 말씀으로만 계속 드려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네. 또 편하게 딱 눈에 들어오게끔 제가 가지고 네. 왔는데요. 네. 이건 시가평가로 보는 것들이에요. 아까 네. 1순위. 평가기간 내에 해당 재산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먼저 시가로 보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평가기간 내지만 유사재산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대표적이 될 겁니다. 네. 증여일까지에 이제 있으면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신고기한. 네, 신고기한을 제가 네. 네. 빼먹었네요. 좀 더 가야 돼요. 네, 더 가야 됩니다. 좀 네, 신고기한까지입니다. 거의 여기까지 가야 되죠. 네. 네. 그 다음으로 이런 것도 없으면 3순위로는 이제 평가기간 외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이거 좀 늘어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늘어나면 안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여기 늘어나서 뒤로 가면 아까 가격 오를 때였잖아요. 맞아요. 늘어나면 안 좋아요. 네. 과거에는 원래 네. 이전 2년은 있었는데 네. 이후 저 법정 결정 기한 있잖아요. 네. 네. 이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법정 기한 결정 기한까지로 네. 한 몇 년 전에 네. 늘어났어요. 개정이 되면서. 근데 실무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거의 여기서 끝나죠? 거의 여기서 끝납니다. 1, 2번에서 맞습니다. 거의 네. 1, 2에서 끝나고 이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모든 사례에 대해서 다 갔다가 하지는 않고 정말 뭔가 확실하게 이거는 세금 네. 줄이려고 했다라던가 아니면 감정가액이나 이런 시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네, 보여진다거나 네. 이럴 때에 이제 국세청에 계신 분들께서 평가심의위원회를 넘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거래가 워낙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 1, 2번에서 끝날 텐데 네. 이제 최근에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1, 2번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3번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는 비율하고 아니면 이것도 네. 없어서 보충 쪽 평가로 가는 거랑 네. 어떤 게 더 많아요? 근데 뭐 케이스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너무 하겠죠.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 이 가액이 너무 높지 않은 것들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이 평가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여기까지는 간다는 안 건 간다는 네, 거죠. 조금 상대적으로 빈도가 예, 예. 이 고가의 건물들보단 낮을 것 같아요. 근데 고가의 건물들 같은 소위 경우는 말하는 건물, 막 네, 빌딩 이런 그렇죠. 것들. 우리 뭐 얘기하는 뭐 네. 꼬마 빌딩 막 네,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네. 우리가 방금처럼 1, 2번에서 없다라고 해서 바로 네. 보충력 평가로 들어가 버리면 네. 시가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이제 우리 국세청에 계신 분들께서 직접 감정을 받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네. 이슈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고가의 우리 꼬마 빌딩이나 좀 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내시당초 할 때에도 네.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지 않고 저희가 네. 감정을 먼저 받아버리는 네.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감정을 먼저 최대한 받아버리는 게 최근에 약간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건데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평가심의위원회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네. 이건 조금 달라요. 일단, 그렇죠. 네.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버린다라는 거는 네. 평가기간 안에서 내 재산에 대한 네, 네, 1번에 해당하는 거죠. 네, 내 네. 재산에 대한 시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1, 2, 3번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냐면 네, 네. 이 감정평가가 네. 시가로 인정을 할 수가 있나요? 이 감정평가 자체를 불인정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네네. 다른 의미에서 이제 평가심의로 넘어갈 다른 수 있는 의미에서. 거죠. 네. 결국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좀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으면은 좀 이렇게 감평 받거나 네. 좀 이렇게 편하게 상대적으로 할 수 네, 있지만 그렇죠. 금액이 크다면은 좀 사전에 좀 치밀하게 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어려워. 뭐 하나 건네주기가.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영향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네. 양도세. 저희가 관심이 많은 쪽이잖아요. 아, 네. 양도세도 네. 우리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보시면 이제 양도세 계산 흐름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당연하게 양도 가액에서 네. 취득가액을 빼고 뭐 우리 필요경비들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게 될 텐데요. 네. 여기에서 우리 이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당연히
원칙이 실제 취득 가액입니다. 그러면 뭐 양도가액이야 이미 우리 매매하면서 가액 정해져 있으니까 변할 거 없을 거고 취득 가액이 실제 거래 가액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옛날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매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 막 지급했던 그런 지급 내역도 잘 없어요. 그렇죠. 막 네. 몇십 년 지난 그렇죠. 거는 몇십 년 알 수도 지났으니까. 없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실제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실제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환산 취득 가액을 적용해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환산 취득 가액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내가 양도했던 가액에서 네. 이 양도한 시점의 기준시가 분에 네. 취득했던 시점의 기준시가를 계산해서 역산한다라는 거죠. 즉 내가 요번에 9억 원에 팔았으면 9억에 내가 팔았는데 요때의 기준시가가 뭐 한 6억 정도니까 네네. 취득했던 당시의 기준시가 보니까 2억이네? 그러면 아 역산해서 한 3분의 1 수준으로 취득을 했겠구나 네. 라고 이제 계산을 해주는 이러한 산식입니다. 예, 양도가가 9억이면 네. 기준시가 6억분의 2억으로 하니까 3분의 1이니까 네 맞습니다. 취득한 3억이다. 3억이다. 네. 여기 추정해 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환산. 네, 환산을 해서 요거를 네. 그냥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면- 취득가 3억, 양도가 9억이니까 양도차 6억.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뭐 진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요렇게 계산되는 산식에서 우리가 이번에 24년도에 기준시가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다라는 거는 분모가 내려가네. 네, 맞습니다. 분모가 내려갑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돼서 우리 결국에는 전체값이 커지는 전체값은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취득가가 취득가액이 커질 수가 있는 커진다. 거죠. 네. 그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작아진다. 되는 거죠. 네. 그럼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줄어든다.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딱 되네요. 가격이 좀 떨어졌다. 근데 그럼 이제 그 오피스텔을 잘 봐야 되겠네. 네. 잘 봐서 아 얘가 팔기엔 아깝다. 네. 그러면 증여. 네. 이제 너는 할 만큼 했다. 네. 판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실제 거래가액 알 수 없다면 네. 이제 환산 취득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 여기에서 하나 그냥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부분은 환산 취득가가 전제가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나 매매 계약서 없어. 그래서 나 몰라라고 하시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는 안 특히 됩니다. 뭐 최근에 있던 거래라면 당연히 다 전산에 다 입력되고 맞습니다. 네, 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됩니다. 그렇게 남용하시면 안 되고 혹시 이제 아주 오래 갖고 계신 분들 네, 맞습니다. 도저히 이게 없는 경우 네. 이제 그런 경우에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겠다. 네, 그런 경우에는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증여 매매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세도 중요하지만 해당 물건에 대한 투자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더 이렇게 있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세무사님하고 우리 기준시가가 좀 하락에 따른 네. 좀 물론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약간 슬픈 소식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상황에서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죠.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기준시가가 하락됐다라는 네, 이 네. 소식을 사실 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저도 네. 밝게 오지는 못했는데요. 네, 네, 네. 그래도 제가 세금과 관련해서 네. 어떠한 상황에서든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뭐가 있을지를 이렇게 항상 체크하시는 것은 좀 그런 습관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세무쌤 또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 고맙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